블라디미르 푸틴의 대규모 연례 경제 포럼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완전히 참사로 변했습니다. 크렘린이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1000km 이상을 날아가 포럼 행사장 바로 근처에 해군 무기고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부에서도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전쟁에 관한 질문을 그만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말 그대로 애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크렘린 소프트 파워의 가장 큰 타격은 첫날에 벌어졌습니다. 포럼이 막 시작되자마자 젤렌스키는 언론을 우회하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공개 평화 서한을 직접 보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푸틴이 26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으며 73세인 그에게 그의 시간이 빠르게 끝나가고 있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물밑의 패닉은 더 이상 숨기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대중이 산트페테르부르크 공습 영상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의도적으로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의 깜짝 평화 제안, 크림반도의 완전한 해상 봉쇄, 그리고 이제 푸틴 측근 내부에서 나오는 재앙적인 경고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렘린의 부패를 폭로하고 최전선 드론 공격과 민감한 국제정보 유출을 다루는 것은 유튜브에서 섀도밴을 당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포럼이 푸틴에게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미지까지 장악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프트 파워,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와 자신의 소프트 파워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일, 이번 주 전체가 더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푸틴은 정말 소프트 파워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푸틴이 그의 전체 경력에서 카메라 앞에서 영어로 말한 유일한 순간들은 러시아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거나 2018년 월드컵을 러시아에 유치하거나 월드 엑스포를 러시아에 유치하기 위해 직접 세계에 호소할 때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관심이 집중되길 원했고 그걸 위해 항상 러시아어만 사용한다는 자신의 유일한 원칙까지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 중에도 예를 들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과 대화할 때도 그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생각해내는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프트 파워를 원할 때는 카메라 앞에서 영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이 경제 포럼의 진짜 목적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 될 예정이었지만 더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관심이 집중되길 원했고 자신에게도 관심이 쏠리길 바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은 다보스 포럼을 본뜬 행사입니다. 러시아가 다보스에 제대로 초대받지 못해 자신만의 행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저 같은 평범한 유튜버도 이 사실을 아는데 젤렌스키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포럼 첫날에 바로 편지를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실상 모든 관심을 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로 돌려버렸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편지는 푸틴에게도 보내졌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꽤 긴 편지로 대략 4쪽 분량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2단락은 꼭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시와도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편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즉 푸틴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26년도 더 전에 러시아에서 집권하셨을 때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의 장거리 드론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당신의 포럼 개막식에 방문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드론들은 1000km, 대략 7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편지의 내용을 짐작하실 겁니다. 이 편지는 푸틴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푸틴이 26년 동안 권력을 잡았고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푸틴이 어떻게 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여러 번 푸틴을 조롱하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푸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약 제가 내기를 한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아마 이걸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인터넷에서는 이걸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점점 중국의 만리 방화벽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러시아 언론이 이걸 다룰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곧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 중 일부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걸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전쟁에 화가 난 사람들, 즉 지금 러시아 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편지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쟁을 러시아 국민들을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젤렌스키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전쟁을 진짜로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푸틴뿐이다. 이 전쟁은 푸틴의 개인적인 선택 때문에 시작됐고 푸틴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멈추고 싶다면 지금 당장 양측이 싸우고 있는 국경의 최전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협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또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모스크바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키이우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정치적으로 당신이 키이우에 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아마도 중립국에서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나 터키 또는 당신과 내가 모두 신뢰하는 어떤 아랍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요. 최근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물론 그가 러시아 때문만의 선거에서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러시아를 지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큰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지지로 헝가리 외부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싫어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침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평화 제안을 했습니다. 푸틴이 세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하는 이 대형 경제 포럼 직전에 그는 캔디스 온스와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러시아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푸틴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이 문제를 다뤄야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 때문에 푸틴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셈이죠. 푸틴은 4년간 러시아인들에게 동부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겠다고 말해왔으니 기억하세요. 사실 푸틴은 공개적으로든 아니든 법적으로는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푸틴이 그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기에 전선에서 전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는 푸틴의 체면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또 다른 면은 만약 푸틴이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되고 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1년간 평화를 원하는 척했고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푸틴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제안은 푸틴의 대영 정상회담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무대에 올랐을 때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길게 답변했습니다. 약 10분 동안 그는 이 서한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젤렌스키가 푸틴의 나이를 놀렸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73세이고 젤렌스키는 겨우 48세입니다. 젤렌스키는 사실상 당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전쟁의 끝을 볼 수 없으니 지금 멈추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당신보다 훨씬 오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푸틴이 바로 반응한 걸 보면 신경이 거슬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이 편지의 작성자인 그는 제 나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자신의 나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또래의 많은 정치인들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업무 효율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동료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에너지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말처럼 세계에는 그보다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푸틴을 신경 쓰이게 합니다. 믿기 어렵다면 푸틴의 자금 사용을 살펴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푸틴이 러시아 국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최근 대략 일주일 전에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푸틴이 러시아 납세자들의 돈 260억 달러를 자신의 장수 연구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푸틴이 베이징에서 시진핑에게 몰래 야, 장기를 3D 프린팅해서 그 장기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생명 연장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었으니 한번 보세요. 푸틴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미니 돼지, 3D 프린트, 장기 극저온 치료실, 유전자 변형 등에 26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이렇게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신건강보존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비밀리에 공개됐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돈의 흐름을 밝혔습니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러시아 국립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조직을 3D 프린팅하고 있으며 이미 인간 연골과 쥐의 갑상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2030년까지 완전한 인간 장기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발음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트이식. 괜찮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종 이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변형된 미니 돼지 안에서 인간과 호환되는 장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마감일이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2030년입니다. 세 번째는 초저온 냉동요법인데 기본적으로 조직을 얼려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세포 노화를 겨냥한 유전자 치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첫 단서는 지난 9월에 나왔습니다.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에게 장기 교체로 불멸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모두 웃었죠.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영상을 올린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영상 게시 중단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불멸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을 사람들이 공유하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터넷의 첫 번째 규칙을 잊은 듯합니다. 뭔가를 숨길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있고 푸틴과 가까운 두 사람이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의 딸 마리아 보론초바로,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유전화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내분비학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물리학자 미하일 콜로드차크로, 콜로드차크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러시아는 이 프로그램을 공익을 위한 것이라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집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8세인데 푸틴은 이미 73세로 국가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의 개인 주치. 인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은 사실 2년 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로 푸틴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고,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다시 경제 포럼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푸틴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젤렌스키와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 편지가 무례하고 불손했기 때문이고, 그런 식으로는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편지는 푸틴을 자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그 거절에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경제 포럼은 정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포럼을 이용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공개 서한을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의 나이와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후퇴를 조롱했지만 평화 회담을 위해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잔혹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편지의 일부는 정말 무례합니다. 이건 뭐에 쓰는 거죠? 만남과 대화를 이끌거나 반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죠. 제 생각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해야 할 대상은 편지의 작성자가 아니라 바로 전선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내세요, 형제 여러분. 그럼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타협의 기미는 전혀 없네요. 계속되는 갈등이 러시아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포럼에서 크렘린은 서방 기업들의 복귀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포럼이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즉, 기자들이 경제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뜻이죠. 이 포럼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었으니 질문들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두 러시아에 집중할 것이라 예상하죠. 이제 푸틴은 러시아 경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답을 맞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걱정 마세요. 러시아 경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EU 경제가 어려우니 EU에 집중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는 모든 쪽에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유로존 국가들이 수년간 살아온 그 수준까지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시경제 정책의 기반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확고히 자리 잡고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과 주권이 더욱 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그의 문자 그대로의 답변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제 포럼에서 러시아 경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러시아 지도자는 이런 건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부분을 듣고 싶으신가요? 적어도 푸틴은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푸틴이 무대에 있었으니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해온 게 있었겠죠?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경제 수장, 즉 국고 펀드를 관리하는 키릴 디미트리예프는 어려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포럼에 들어섰을 때 러시아에 있던 한 서방 기자를 만났고 그 기자가 키릴이 감히 묻지 못했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그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기자가 곧바로 이 특별 군사작전은 어떻습니까?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라고 묻자 우리 키릴은 카메라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한번 보시죠. 토론 현장에서 우리는 크렘린 투자 특사 키릴 디미트리예프를 만났고 마침내 경제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러시아 경제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유럽에서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와의 분리를 결정한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 때문에 큰 위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경제가 영국과 유럽보다 확실히 더 잘 버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려움도 있고 러시아 경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5년째에 접어든 특별 군사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나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물론 당신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기회는 아니에요. 네. 제가 할게요. 알겠어요? 이 시점에서 포럼의 모든 관계자들은 분명히 하루를 마치고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가 다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였죠. 여러분, 뭔지 맞춰보고 싶으신가요? 우크라이나 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이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낼 때지만 러시아 지도자는 계속 싸우려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제재, 즉 침략에 맞선 드론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 드론은 약 1000km, 대략 700마일 거리를 이동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과 적 해군 무기고 그리고 크라스노다르의 기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크라스노다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안 앞에 있는 섬입니다. 발음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인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장거리 제재도 크라스노다르 지역 약 500km까지 도달해서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습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 군대, 우크라이나 보안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전사들의 공동 노력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고 생명을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정의도 정당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2022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능력이 있으며 강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타격한 그 탄약고는 실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즉 러시아인들은 예상치 못한 불꽃놀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곳이 러시아 두 번째로 큰 도시임도 중요합니다. 러시아인들이 들었던 그 불꽃놀이 소리,
그건 우리가 여기서 듣는 7월 4일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러시아 여성이 공개한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배경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러시아 남성의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상에, 이건 정말 미쳤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 여기서 빨리 나가자. 간단히 말해서 창고들은 메인 아레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 생각엔 우리 모두 폭발할 것 같아. 끝도 없어. 저기 유리창도 계속 박히고. 아무튼 계속 진행 중이야. 그런 상황이야.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의 영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임에도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건 푸틴이 실제로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수백만 달의 휴대폰과 컴퓨터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없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 푸틴이 드론을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통 방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전략을 예전에 쓴 적이 있다는 것도 저는 꽤 확신해요. 어딘가 옛 소련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다르겠지만 푸틴이 소련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했던 방식은 아니죠. 이게 바로 이틀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엘리트들도 전쟁에 반대하며 푸틴의 전쟁 방식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쟁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침략이 아니라 패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인사이더 멤버들과 유튜브 멤버분들을 위해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의 권력 유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전체 분석을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채널 멤버로 가입하시거나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원이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입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에서 멤버로 가입하시거나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들을 위해 매주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